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네, 요즘 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가 80년대를 얘기를 했는데, 87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는지를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번에는 주로 선생님께서 떠드셔서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네요. 아니, 그런 상황이죠. 87년이 사실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그 네, 네, 전환점인데, 87년은 그동안의 산업화 또는 뭐 자본주의 발전이 이제 일정한 단계에 이르고 그 결과 민주화도 된. 네, 예, 그래서 87년이라면 굉장히 이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많이 다른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뭐 아직까지 87년 세제라는 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87년 이후에 이제 한 벌써 25, 6년 지났습니다만 정치 체제상에서 보면 이제 87년 체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말하자면 네, 87년에 채택된 헌법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육공화국 헌법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에 그 복잡한 정치 어떤 세력간의 관계 속에서 5년 단임제라는 네, 좀 특이한 그 제도도 채택을 했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하고 임기가 전혀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네, 4년과 5년 뭐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안 맞아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87년 체제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그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 또는 민주화 세력 내부의 여러 가지 분파들 간의 절충 타협 네. 예, 타협의 어떤 체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군부 독재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서로를 네. 완전히 몰아내거나 이렇게 네. 축출하지 못하고 네네. 어떤 타협으로 만들어낸 그런 세제겠고, 네. 그래서 정치 지형 속에서도 이제 민주화를 했지만 군부 독재 세력을 전신으로 하는 뭐 지금은 새누리당이지만 네. 정당이 네.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면서 네네. 뭐 한 축으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체제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른바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뭐 아주 특이한 나라다 우리나라가 네, 말하자면 저 2차 대전 후에 저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돼서 독립국이 된 나라 중에서는 뭐 특이하다 그러지만 그 양 세력이 그런 과정에서 형성된 양대 세력이 여전히 이렇게 각축하고 있는 네. 그런 양상이 되고 다른 있습니다. 나라들이 한 2, 300년 동안 겪은 것들을 이제 한 음. 반세기 만에 다 겪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런 좀 특이한 그런 네,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87년 체제라는 것은 일종의 그 민주화 과도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87년 체제가 이제 거의 뭐 이제 수명을 다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이제 87년 체제 지난 25, 6년 동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시기는 사실 뭐 너무 현재와 가까워서 이걸 역사로서 얘기해야 될지 뭐 할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이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 87년 저 민주화 이후에 맨 먼저 들어선 정부는 아주 묘하게도 이 노태우 정부였단 말입니다. 네. 그건 정말 참 좀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민주화 운동의 결과 이제 뭐랄까 이제 직선제를 하게 됐지만 이제 뭐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었던 양김씨가 분열하면서 글쎄 그렇게 네. 양김씨 분열만에 이거 문제일까 싶기도 하고요. 여하튼 네. 여하튼 그들의 분열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네. 분열로 이제 뜻밖에도 네. 전두환과 함께 80년에 쿠데타를 했던 노태우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5년 동안 집권했는데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또 이게 뭐 굉장히 뭐랄까 꼭 뭐 노태우 씨가 이게 집권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은 아주 획기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북방 외교가 많이 진전이 많이 됐는데요. 네. 북방 외교로 하면 이 독일의 서독이 그 동방 외교 뭐 이런 데서 아마 그 이름을
이렇게 비슷한 게 따온 것 같은데 주로 과거에 공산권이라고 불렸던 네. 그런 중국, 소련, 뭐 동유럽 등과의 이 수교를 일제히 쫙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랄까 그 북한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때가 사실 북한이 가장 체제 위협을 많이 느끼던 시기라고 평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후에 강경책을 폈을 때보다 굉장히 좀 위협이 있었던 것이겠고, 그리고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세계인들이 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경쟁이 끝났구나라고 인지를 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대요. 한국이 그 소련과 수교를 하면서 막 차관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몇십 년 전만 해도 전쟁을 치러서 폐허가 됐다는 걸 모든 나라가 알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말하자면 공산주의권의 이제 수장에게 차관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충격이 컸다라는 그런. 맞습니다. 그때 수교 조건으로 뭐 25억 달러인지 뭔지 그 노태우 정부가 러시아에 차관을 제공했습니까? 그 나중에 그걸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30억 불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반 정도는 이제 일단 또 소련이 붕괴하고 하면서 네. 반 정도는 돈으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엔 돈이 잘 안 나오니까 좀 무기로 달라라고 해서 불곰 사업이라고 해서 무기 사업을 했는데 사실 지금은 러시아가 이제 뭐 돈이 없거나 그 정도는 아닌데 한국 측에서 약간 자꾸 무기로 받고 싶어하는 거죠. 약간 국방력 그렇죠. 강화 이런 측면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좀 여러 가지들이 제공. 러시아제 무기가 이제 북한이 러시아제 무기를 쓸 테니까 네. 그거를 분해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알고 네. 싶었던 거겠죠. 네. 네. 그런 일이 있어. 그래갖고 다 받았습니까? 거의 뭐. 아직 좀 안 받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러시아가 돈이 없다기보다는 남한 측에서 자꾸 무기로 달라라고 좀 약간 국방력을 좀 약간 떼를 쓰고 있는 뭐 그런 애매한 상황인 걸로 알고 하기야 있습니다. 뭐 요즘 그 나로 같은 그 뭡니까 로켓 우주선이죠. 예, 네. 그 로켓이라고. 그 기술도 러시아 기술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뭐 차관이랑 상관없습니다만 어쨌든 러시아 과학자의 기술을 가지고 쏘고 그랬었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남한이 공산권 나라들 러시아, 중국, 소련, 중국 그 당시에는 소련이 붕괴하기 직전입니까? 직후 곧 전후게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수교를 하고 동유럽 나라들 수료하니까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고립감을 느낀다든지 위협을 느꼈겠습니다. 굉장히 그죠? 압박감을 많이 느꼈다고 네네, 합니다.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말하자면 대북 고립 정책이기도 했지만 또 이제 결국 어떤 공산권이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동유럽이 무너지는 그런 게 대응해서 네. 한국이 아주 재빠르게 북방 외교를 펼쳤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됐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뭐 7.4 공동성명 그거는 이제 74년에 네. 이루어진 일이고 뭐 또 여러 가지 그 후에 6.15 공동선언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사실은 진짜 중요하게는 남북 기본 합의서에 다 이게 중요한 사항이 제대로 규정되었거든요. 이게 아마 이 결과로 이제 유엔 동시 가입을 하고 그 네. 상황으로 이어지는 그렇죠. 것이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남북 간의 그 어떤 뭐랄까요, 좀 평화 체제랄지 이런 것들은 남북 기본 합의서에 된 게 굉장히 컸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엔 동시 가입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통일 정책에 대해서도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이 뭡니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네, 발표하거든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거든요. 저희는 어릴 때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이제 네. 남한의 통일 방안은 네. 한민족 공동체 네. 통일 방안이다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정도 현실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좀 일관된 기초적인 그 통일 방안의 토대를 네네. 그 당시에 발표했다는 것이 참 그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태우 정부면은 뭐 전두환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인데 그 정부 시절에 남북 기본 합의서와 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발표되고 또 채택되어서 그것이 그 이후에 쭉
이 기본이 됐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청와대에 계셨던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 뭐 이런 네. 식으로 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노태우 청와대가 음. 그렇게 막 이렇게 장기 계획을 세서 대응한 게 아니라 그때 대처를 해서 사실 그때 좀 내부에서 비판적이었는데 근데 나중에 큰 틀에서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말하자면 굉장히 좀 수동적인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렇지. 불태우라는 별명도 있지 아,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 근데 그런 캐릭터였는데 사회 자체는 이제 민주화의 어떤 열기랄까 에너지랄까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걸 그냥 좀 수긍하는 식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나. 그렇군요. 이때 말하자면 이제 한국 사회는 아주 그 87년 직후니까 민주화 요구가 굉장히 그 뜨거울 때고 또 의회 쪽은 사실 이른바 여소야대 시절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삼당합당. 네, 여소야대 시절인데다가 또 전 세계사적으로 이 동유럽이나 이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큰 변화가 있던 시절이라서 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국제 정세나 국내 정세의 그 압력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이런 네.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꼭 뭐 노태우 정부가 뭐 노태우가 굉장한 그 비전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뭐 북방 외교 같은 것은 네. 뭐랄까 좀 약간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했는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꽤 좋은 영향을 미친 그런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 92년에 중국과 수교를 할 때만 하더라도 뭐 오랜 맹망인 대만을 버리고 네네네. 그 중국을 해서 그 예전에 중국 대사관 지금 명동에 있는 그런 데를 아예 그냥 대만한테서 뺏어 가지고 저희들은 어릴 때 그 대만이라 하지 않고 중화민국이라고. 네, 중화민국. 네. 네. 그 대만이 작아도 이제 정통성이 장개석 정부의 정통성이 있다 그래갖고 그걸 중국이라 그러고 저쪽은 중공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예. 어릴 때 그랬던 예. 기억이 납니다. 그 중공한테 그냥 줘버리고 속절없이 그렇게 막 하고 했는데 지금 뭐 그 사이에 이 중국과의 그 무역이 뭐 지금 뭐 유럽하고 미국하고 다 합친 것보다 많다고 누가 그러던데요, 맞습니까? 네, 뭐 일단 무역량이 엄청나게 많고요. 한국의 수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또 중국이지요. 그래서 세계 금융위기 와중에서도 한국이 뭐 좀 저성장으로 가긴 했지만 그나마 버틴 이유는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수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런 한국이 평도 중국에 막 많은 그 부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팔아먹으면서 네. 한국 경제가 버텨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때 다 이루어졌 말하자면 어떤 그 기본 틀이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정말 그 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걸 다 내다보고 한 건 아닐 겁니다, 그죠? 네. 뭐 어떻게 이 단기적인 어떤 그 항상 역사 그렇듯이 단기적인 뭐 눈앞에 목전에 어떤 뭔가를 위해서 했는데 결과는 또 이제 굉장히 그 크게 나타나는 일도 있었고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이 이제 차례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 네. 그래도 삼당합당은 좀 집어 주시는 게 좋지 아, 않을까요? 삼당합당. 네, 네. 삼당합당. 삼당합당이라. 삼당합당은 저기 그 무슨 일이죠? 이게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소야대의 구도였는데 네. 그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야권의 일부를 끌어들여서 그 세 개 이상의 합당을 한 상황인데 이때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그리고 김종필 전 총재가 이제 노태우 대통령과 함께 당을 그러니까 세 개 당이 합당을 한 거죠. 삼당 네. 합당이 되면서 이제 야권은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한 김대중 네. 그 총재의 뭐 그때 신민당이었나요? 그 평민당이었겠죠. 평민당. 네, 네. 평민당만 남고 이제 고립이 된 사건인데 네. 이러면서 당시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역적 기반은 이제 부산 경남이었고 그렇죠. 김종필 전 총재의 지역적 기반이 이제 충청도였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PK 부산 경남은 이제 야권으로 분류가 됐었죠. 네네. 뭐 박정희 때도 이제 부마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었고 네. 그랬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경상도 전체가 이제 어떤 보수 세력의 텃밭이 되는 그리고 이제 정치 지형도가 이제 약간 호남 고립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네. 그런 어떤 그 후에 또 틀을 규정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가령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을 통해서 정계 입문해서 그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회복하려고 했던 것도 그때 이제 넘어가 이제 부산 경남을 도로 야권으로 네. 가져오겠다 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정치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이제 그렇죠. 긍정성도 남겼지만 또 이렇게 너무 거기에만 매몰되지 않았느냐 이런 네. 평가도 가능하지만 네. 이거 역시 어떤 3당 합당이라는 질서가 만들어낸 그 틀 네. 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그 당시에 3당 합당을 했던 그것이 지금 그대로 이렇게 이어받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글쎄 이제는 또 많이 섞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친이 친박이 나뉘어질 때 네. 이를테면은 뭐 김영삼 대통령을 통해 입문한 뭐 처음에 야권이었던 그 정치인들이 많지만 네. 그 사람들이 뭐 친이계에도 가 있고 친박계에도 가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그렇지만 네. 그러면 그게 김영삼이나 김종필 이런 보통이 말하자면 새누리당으로 봐야 됐습니까? 노태우 이 세력이 새누리당이 지금 된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죠?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약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뭐랄까 이제 김영삼계를 좀 중용을 했는데 지금은 좀 더 옛날 사람들이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러면은 이제 이 박정희 또 전두환 노태우 네. 이 계열이 굳이 이야기하면 박근혜 계고 김영삼 뭐 이런 계열이 이제 이명박계로 이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뭐 일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도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테면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되는 걸 별로 반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독재자의 딸이다. 네. 자신을 같이 언급하지 마라. 전 노는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거고 나는 선거로 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죠.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아직도 그럼 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정리가 안 되고 있고 또 이때 3당 합당의 주역이었던 김종필 전 총재는 훗날에 97년도에 또 김대중 전 대통령 그렇군요. 예. 어떻게 보면 그러한 DJP 연합을 통해서 이탈을 또 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이 3당 합당 이쪽에서 이제 그 야권 쪽으로 오히려 야권이라기보다도 그 김대중 씨하고 손잡고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 당시에 여당이 된 거죠. 네, 그랬군요. 하여튼 이러한 그 정치적인 변화는 굉장히 이거를 다 직접 경험한 나도 이게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얼마 전에 제가 들으니까 국무총리로 했던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이분이 88년에 첫 초선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6선 한 번도 빠짐없이 그 개헌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6번 다 다른 당 이름을 보면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이름이 다 달랐다는 겁니다. 자기가 출마했던 국회의원을 했던 당이 뭐 평화민주당 무슨 자기도 아마 다 새천년 국민회의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거는 뭐 민주당, 국민회의, 뭐 통합민주당 뭐 등등해서 열린우리당, 민주통합당, 열린우리당도 있죠. 대통합민주신당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가지고 자기도 뭐 다 이 기억을 하는지 몰라도 다 달랐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 정치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랄까 유동적이고 불안정하고 영국이나 뭐 미국이나 독일 같은데 150년씩 뭐 200년씩 된 정당이 있는 그런 데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당 합당과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약간 이제 그 이념적 색채가 원래도 이념적 색채가 그렇게 뚜렷하게 대립하는 정치 세력들은 아니었는데 그게 또 이렇게 섞이면서 더 이제 흐릿해지고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분화가 되고 그런 과정이 됐던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뭐 당 이름이 계속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정치 세력이 계속해서 물갈이가 됐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이름만 자꾸 바꾸는 약간 허약한 정당 정치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계속 그런 면도 있고 또 이제 이합 집산을 하려고 이제 어떤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그 이름을 바꾼다든지 이런 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말하자면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는데 김영삼 정부는 이제 그때 그 김대중 씨하고 김영삼 씨가 이렇게 이 대선에서 그리고 좀 정주영 후보도 있었죠. 그렇죠. 정주영 후보도 굉장히 많이 그때
득표를 예, 제3 후보치고는 굉장히 많이 예, 득표를 예.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김대중 후보가 정주영 후보의 그 출마를 그렇게 뭐 싫어하지 않았던 것이 그 당시 이제 정주영 후보가 약간 영남권의 야권 성향 표를 잠식을 했어요. 훗날에 이제 뭐 2002년도에 이인재 후보와 비슷한 그런 패턴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를테면은 재벌 회장 총수 출신이 처음으로 이제 국민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당시로 보면 꽤 좀 급진적인 공약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뭐 반값 아파트 이런 거 있지 네. 않습니까? 예, 네. 재벌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좀 약간 그런 공약들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그때 아마 처음으로 아 여론조사는 안 틀리는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해줬던 선거가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정주영 후보 측에서는 끝까지 자기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했던 하더라고요 당시 여론조사는 계속 10몇 프로 정도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당 표는 지하 200m 수맥 안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결국 깠을 때는 이제 여론조사 비슷하게 나왔던 그런 선거였고 꽤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100만 표 이상 차이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예,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김영삼 씨가 그 내가 기억하기는 그 김영삼 씨만큼 초반에 인기가 많았던 대통령도 없고 아 엄청났죠. 또 그 퇴임 직전에는 김영삼 씨만큼 인기가 네. 없는 대통령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최초의 문민정부고 거의 그래가지고 네. 거의 뭐 이 천당에서 지옥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한 사람 같은데요. 네. 대통령 그 집권 기간 동안에 그때 저희가 이제 그 뭐 지금은 초등학생이라고 하지만 네. 아직 국민학교였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그 학교 앞에서 이제 한 달치 참고서로 완전학습이란 걸 팔았어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 그 당선되셨을 때 완전학습이 완전 특집으로 이제 막 김영삼 대통령의 생애 이런 걸 막 그 특집을 내고 그 당시에 얼마나 인기가 좋았냐면은 여론조사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사람이 1위가 김영삼 대통령, 2위가 탤런트 최진실, 3위가 농구 선수 허재 뭐 이런. 아하. 그러니까 이제 당대 최고의 탤런트나 그 스포츠 스타를 제치고 대통령이 예. 인기 1위인.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문민정부의 어떤 그 상징성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랬던 것 같고 게다가 초기에 굉장히 좀 개혁적 시책을 강력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나는 게 먼저 이제 재산 공개하시고 그 청와대에서 또 칼국수 드신다고 하고 이렇게 서민적인 그런 얘기하고 뭐 시사 만화가들 불러가지고 다 이렇게 정중하게 대접하고 막 그리고 이제 재산 공개를 시작하면서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재산을 깔 테니까 내 아래로 다 까가 된 거고 그때 아마 공개한 재산이 20억 얼마였을 텐데 김영삼 대통령은 근데 사실 그것도 적은 건 아니죠. 92년 상황인데 그 아래로 재산을 공개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재산이 엄청난 사람들 막 5, 60억, 뭐 100억이 넘는 사람들은 여론에 의해서 이제 막 되게 직책을 수행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 뭐랄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고위공직자의 재산 네. 공개가 없었던 모양이죠. 그렇겠죠. 그런 그렇군요. 걸 이제 네. 뭐 문제 삼을 풍토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퇴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끝나기도 전에 어느 날 막 그 장성들을 막 몇 명을 날린 거죠. 하룻밤에 이제 별이 막 10몇 개가 떨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네. 하나회를 해체하고 군부 말하자면 그 동안에 어떤 정치화돼 있던 군부 핵심들을 그냥 다 날려버렸는데요. 그때 뭐 그때 인기가 절정에 다다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자들, 뭐 호남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막 전폭적인 지지를 해서 지지율이 막 90% 이상 올라가고. 그렇죠, 90% 넘었습니다. 예, 고 리영희 선생님께서 뭐 리영희 선생님이야 당연히 김대중을 지지하셨겠죠. 네. 근데 아 정말 잘한다. 오히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다면 이렇게까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겠죠. 왜냐면 또 타협을 해야 되니까 그 혹시 또 군부가 반발할까 싶어서 네. 너무 지나친 행동을 못 하는데 네. 김영삼은 그냥 날리고 그러면서 인기가 그냥 90%까지 넘어서 버렸다. 얼마나 로비가 많았겠습니까? 이제 네. 되게 이제 막 그만두기 하려고 했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일화처럼 들은 얘기가 그 하나회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아 하나회가 누군지 모르겠으면 그러면 대구 경북 출신들 장성들 다 잘라버린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또 누군지 얘기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그때는 제가 어려서 잘 몰랐는데 그때 신문을 보면은 그 다른 나라에서 와 경이롭다 이게 그러다가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진 않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군부 독재를 경험한 사회가 한국처럼 경험뿐만 아니라 노태우 씨가 집권한 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뭐 노태우 정부도 뭐 네. 선거를 통해 출범하긴 했습니다. 네. 어쨌든 네. 군부 출신 네. 그 관료들이 이제 그 통치를 했던 네. 사회인데 네.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아예 그 뭐랄까 정치 군인들을 잘라버리는 식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흔치 않았고 대체로 남미 같은 데는 그런 시도가 있을 때 다시 막 역쿠데타가 일어나기도 그렇죠. 하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려가 많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그 다시는 한국 사회의 어떤 군인들이 그 나서서 정치를 하지는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디딘 네.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는 실책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음. 높이 평가할 수 없는 대통령입니다만 그런 차원의 공로는 아마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역사 속에서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예,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삼 또 씨가 금융실명제도 했죠 그때. 금융실명제는 초기에 한 건 아니고 약간 중기 정도에 그렇습니까? 예, 3년 차 임기 3년 차인가 네, 그때 그래서 출시했던 것 저건 같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그런 말하자면 특히 이제 인상적인 것이 말하자면 군부 네. 하나의 해체라든지 군부 독재의 그런 오랜 잔재라 그럴까 흔적을 아예 그냥 말끔히 지우면서 국민들의 아주 높은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때 뭐 만화책도 나왔던 것 같아요. 만화책인지 뭔지 나와가지고 몇 100만 원씩 막 만화책도 나왔고 뭐 YS를 못 말려 이런 유머집도 나오고 유머집인지 뭐 예. 해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걸 출판해가지고 뭐 돈도 벌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금융실명제가 또 의미가 있었던 게 금융실명제를 하니까 예. 이 그 비자금을 잡기가 쉬워졌고 예. 차명 계좌로 관리되는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예. 말하자면 드러나게 된 거죠. 예. 예. 그러면서 비자금이 드러나서 이렇게 막 수사를 받고 하니까 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굉장히 정치적 감각이 탁월하니까 음. 그리고 또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5.18 공소시효는 유효하다. 왜냐하면 집권 기간은 빼고 생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내리니까 갑자기 이제 나서서 이제 5.18 특별법을 제정하시면서 소위 말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 맞아 참 그런 것도 했습니다. 그때 뭐 네. 노태우 씨하고 전두환 씨가 그 재판을 받았습니까? 네, 그때? 재판을 받았고 사실 그때 잡아갈 때도 재밌었던 게 그래서 이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은 또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캐릭터가 다르시니까 네. 합천으로 내려가서 이제 성명을 발표하시겠다고 이제 골목에서 성명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발표하기 전에 검사들이 잡아갔죠 그냥.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어쨌든 그 법정에 섰을 때 수의를 입고 두 사람 다 그 나란히 서서 네. 그 사진이 기억이 나는데 그게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사형 판결을 받았고 무기징역 판결을 받으셨었죠. 그렇죠. 그 바로 전직 대통령인데 네. 예, 전직 또 그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법정에 세워가지고 바로 그냥 그 일반 죄수들 같은 수의를 입혀가지고 시각적 효과가 대단했겠습니다. 네. 예. 기억이 나는 게 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 때도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백담사를 가고 뭐 이런 식의 그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네. 두 사람의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때 이제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 손을 잡으시고 친구 관계를 회복하셨었죠. 그렇죠. 이제 노태우 정부는 약간 그 민주화 국민들의 민주화 어떤 열망에 부응해서 그렇게라도 소극적으로 이렇게 전두환 씨에 대한 뭐 그런 거를 좀 했는데 이제 김영삼 씨가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삼당합당이나 등 해서 뭐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굴에 들어간다 저 해가지고 어쨌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는 이제 그런 콤플렉스 때문에서라도 네. 노태우 씨를 아주 그냥 강하게 공격하고 또 이 전두환 씨를 공격하면서 일정한 어떤 말하자면 역사적 역할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뭐 사실 삼당 합당 민주. 자체는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네.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실 왜냐하면 삼당 합당 할 때만 해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다음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입지도 불안했고 사람들이 또 많이 까먹고 있지만 그때 육공 황태자라고 박철원 이런 양반들이 있었는데 이런 양반들 박태준도 있었고 다 자기가 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네, 그리고 또 뭐 세력도 저 뭐 국회의원 수나 기타 등등에서 많이 부족했으니까요. 네. 어쨌건 뭐 성부사 김영삼이 한때 그때 인기가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남아 있고 그건 아무래도 그 임기 말년의 경제 정책의 실패, 네. 뭐 세계화를 너무 너무 이렇게 서둘러서 너무 섣불리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준비를 없이 한 거고 약간 그러니까 이제 금융시장을 개방하면서 좀 폐해를 예측하지 못하고 네. 정책 디자인을 잘못했다고 봐야겠죠. 네. 근데 사실 저도 뭐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샤프하진 않아서 읽어도 막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IMF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외환 위기를 초래했다. 네. 그러니까 외환 관리를 제대로 못, 외환 보유고를 제대로 관리 못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제 이 투기 자본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되고 그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박세일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그 세계화 이런 걸 주창했던 거 아닙니까? 네, 뭐 어쨌든 아니 누구 책임을 못 묻자는 건 아니고 네, 그 시기가 그런 일을 해야 할 시기였을지 시기는 한데 이를테면은 뭐 네. 기업들이 이제 네. 해외에서 자본을 차입할 수 있게는 만들었는데 네. 금리 차이가 계속 나니까 해외 금리가 더 싸니까 해외에서 네. 계속 차입을 하는 그 상황을 정책적으로 이제 막지를 못한 거죠. 일본 자본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했던데요. 그때 어디 자본이 많이 네. 들어간지까지는 제가. 근데 이제 네. 그런 것들을 갑자기 이 외국 자본들이 이제 그 빌려줬던 돈을 회수 막 하고 이러면서 그 금융위기가 터지고 저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에 처하고 국민들이 뭐 그때 뭐 IMF 위기는 뭐 굉장히 그 큰 상처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초래했다 해서 네. 김영삼 씨는 이제 그 임기 말년에는 그냥 지지율 한 10%대로 떨어져 90%에서 10%로 떨어졌으니까 그저 뭐 아주 그냥 천당에서 지옥으로 왔다 갔다. 여론조사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만큼도 지지를 못 받으시는데 지금 현재는 네, 그렇겠죠. 그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뭐 그런 것 그렇게 보면 역시 이 역사적 평가란 건 뭐 모택동 주석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뭐 아직은 멀었다 평가는 한 100년, 1000년 지나봐야 된다 그랬던가요?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어떤 누구를 평가하라고 그러니까 마오쩌둥 그분도 예. 좋은 평가를 못 받으실 것 같은데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평가란 게 네. 시간이 흘러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래요. 오늘은 역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네, 10년을 그래도 얘기를 했으니까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네. 해서 현재 이르는 그 시기를 한번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우리 현대사 얘기를 마무리 짓기로 하죠. 네. 드디어 뭐 더듬더듬 왔는데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